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진입니다. 자, 12.3 내란 사태, 제가 일주일 정도 더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자료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대치를 하다가 어느 정도 자료만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대통령 긴급 체포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그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 행위를 통치행위의 일종이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고요. 또 국민의힘 이번 탄핵에 또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한동훈 대표 말도 계속 달라지고 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어속 뉴스픽.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하나 짚어보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12.3 내란 포고령 작성 관련해서 방첩사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해서 수시로 TF팀을 또 조직한 정황, 이게 포착이 됐네요. 네,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방첩사는 여인영 정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한 TF를 조직했습니다. 해당 TF가 명확히 어떤 부서에 설치됐고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지만 TF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일치된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여전 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의 TF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방첩사 비서실이 아닌 다른 곳에 꾸려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도 방첩사 내 소수 인원들만 모인 TF가 구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존의 TF처럼 조직도를 만들고 또 문건을 만든 게 아니라 여인영 전 사령관을 포함해서 3명에서 4명 정도의 인원이 수시로 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난 8일 추미애 의원이 방첩사 비서실에서 만든 이 계엄 문건, 비상계엄 문건 공개를 했는데, 이 비상계엄 문건뿐만 아니라 포고령 작성도 이것도 방첩사가 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의문이 제기됐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 추미애 의원은 지난 8일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비상계엄 문건을 확인했다면서 공개한 바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방첩사는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12.6 사태 당시 계엄 포고령 10호 전문을 참고해서 정치활동 중단과 함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처단을 점검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12.3 비상계엄 포고문에도 유사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방첩사가 계엄 문건은 물론 이 포고문 작성 사전 작업에도 나섰을 거라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추 의원은 이 비상계엄에 대한 모의가 지난 3월부터 준비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방첩사 내부에서 이 TF를 활용해서 계엄 문건에 대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이 위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데요. 포고령의 경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실무 편람에 따라서 국방부가 직접 하고 계엄사령부 법무처가 법무 검토를 거치는 게 적법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방첩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또 포고령까지 검토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법무관들이 사실은 이때 좀 개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박근혜 정부 때하고 비슷해요.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합참의 계엄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국군기무사가 지금 방첩사로 바뀐 거거든요.
지금 보면 결국 대통령실하고 그 정보기관, 정보군 기관, 방첩사하고 계속 교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계엄 문건도 합참이 아닌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이 네. 됐습니다. 당시엔 이 기무사 차원을 넘어서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그걸로 이 청와대와 기무사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지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이번 방첩사의 포고문 작성 작업에도 대통령실이 기초 자료를 제공했을 거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직접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이런 진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다 불법입니다. 지금 내란을 계속 조직하고 음모하고 뭐 예비했던 상황이 계속 톡톡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하거나 한다면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오랫동안 이런 계엄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중에 하나가 있어요. 관악산 지하에 벙커가 있는데 요게 인사들을 좀 감금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자체가 3달 전부터 있었다면서요. 네, 이 군 전쟁 지휘소인 관악사 B1 벙커는 가봤어요. 수방사 예. 영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방첩사 주도로 이 B1 벙커 일부 시설에서 공사가 이뤄졌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9월 6일 장관으로 취임을 했는데 취임식 직후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추석 직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러 방첩사 소식통들은 B1 벙커 내부 방첩사 관련 시설을 수리하는 개념의 공사를 했다면서 수방사 시설인 B1 벙커를 방첩사가 주도해서 공사를 하는 거는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즉시 이 B1 벙커를 주요 요인 감금 장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황상 최소 석 달 전부터 이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 또 한 번 드러난 거고요. 이 외에도 곽정근 특정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전부터 계엄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사석에서 자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벙커 가보면 산 안쪽에 쫙 있습니다. 못 나옵니다. 그 안에도 한참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국가 군사보안인가요? 이 비원 벙커 말고도 구금시설이 하나 더 있었다면서요? 네, JTBC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는 12.3 계엄 사태 당일 수방사 벙커뿐만이 아니라 네.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구금시설도 점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첩사 소속 군인 4명에서 5명이 이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미결 수용실에 방문해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위치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미결 수용실은 소위 영창으로 쓰이는 시설인데 일각에서는 방첩사가 체포자 수용 공간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인근 군단의 구금시설을 추가로 점검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해당 부분도 규명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 찾아봐야 됩니다. 다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금시설로 쓰려고 했든지 또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 건지 등등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있습니다. 방첩사 얘기입니다. 방첩사가 체포 구금 요거 맡을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는데 결국은 계엄령 선포에서 정치인도 체포하고 또 일반인 체포하고 또 변호사 붙여주고 이런 것까지 시도했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자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방첩사령부는 방첩법령 분석관을 맡을 변호사를 한 명 모집을 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전 심사 및 검토였습니다. 대령급이 실장을 맡고 또 법무 장교들로 구성된 법무실이 정식 직제로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별도로 변호사를 배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2018년 이후에 이렇게 변호사를 따로 채용한 경우는 처음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계엄 선포 후에 이 방첩사의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면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첩사가 채용하려던 변호사 채용은 불발된 상태고요. 실제로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서 계엄군 장악을
했는데 그 리스트에 또 MBC와 여론조사 꽃 등 대거 언론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또 한 번 최소한 3개월 이상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구속을 실제 염두한 계엄이었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내란 사태 당시에도 이 계엄군이 법원 행정처의 인력을 좀 달라라고 최소 6차례 이상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엄 해제가 된 다음 국회에서 그때도 계속 독촉이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해제된 뒤까지도 이어졌는데요. JTBC 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은 법원행정처 비상기획과에 지난 4일 새벽 0시 56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신을 계엄사 법무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5급 법원 사무관 한 명을 파견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계엄군과 이 사법부 간의 소통을 담당할 연락관을 요구를 한 건데요. 이런 전화는 한 번에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 1시와 새벽 2시 4분, 3시까지 모두 합해서 6번이나 전화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 주목되는 건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새벽 1시 1분을 지나서도 요구가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국회에서 이 해제가 의결됐음에도 비상계엄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아직 모든 전화번호의 소유자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합참지휘 통제실에서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정황은 앞서 전해드렸듯이 계엄군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했던 계획과 맞물리면서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했던 의혹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뭐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계엄, 이 내란을 준비했던 것들까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색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 진입을 불허하면서 이미 제출로 일부 자료만 넘겨받았어요, 그냥.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 경비단, 통제지휘실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습니다. 영장의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시돼 있었는데요. 특수단은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을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약 8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미 제출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극히 일부 자료들만 이미 제출을 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고요. 경호처가 특수단의 이 진입을 막아선 데는 형사소송법상 군사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들고 막아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뭐 군사 기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데 뭐 예전에 또 비서실이나 옛날 청와대 그 수석실 이런데 압수해 갔다가 이런 일이들 경호처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대통령이 피의자가 아니었고 뭐 참고인 정도 됐을 때 그런 때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명백하게 지금 내란죄의 피의자고 범행이 지금 다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과연 경호실에서 이것을 계속 막을 근거가 있는 건지 계속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경호실 역시 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그런 게 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더 안 좋은 사태, 긴급 체포 사태 이런 것까지 또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조금 더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수사, 비상계엄, 내란 사태 두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조수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잖아요. 네. 어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가 12.3 그 계엄 사태를 합동으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을 한 건데요. 공조본 규모는 정확히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소 220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조본은 출범과 함께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조본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한 점은 말씀해 주셨듯이 이 검찰이 빠졌다는 점인데요. 검찰이요. 실제로 검찰은 이 공조본을 꾸리면서 받은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 공조본 출범을 알게 됐다는 건데요. 이번 공조본 출범은 경찰이 공수처에
긴밀히 제안을 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은 있지만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가 없었는데 공수처와 손을 잡으면서 그 활로를 찾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검찰과 달리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이 군수사의 한계를 고려해서 국방부와도 손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을 배제한 채 이 국수본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의 수사본부를 만들면서 향후에는 이 검찰과 특별수사본부의 경쟁 과열이 2파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검찰이 빠진 상황입니다. 자, 계속 돌이켜보면 제가 계속 좀 사과를 드리는 게 너무나 어설퍼서 이 내란 계엄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최초에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계엄을 통해서 정권을 더 획책하려고 했던 것들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는 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벌써 개입이 돼 있었고 그 당일날 뭔가 우리 국민들이나 또 제복 입은 시민, 군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낸 게 아닌가라는 게 뒤늦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점점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행동을 했던 자들, 대통령, 윤석열을 비롯해서 등등에 대해서는 모두 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전현주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쇼미더민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혼돈의 증시, 계속되는 불확실성, 수렁에 빠져버린 국내 증시, 무너진 계좌를 재건해줄 2명의 스페셜리스트, 트럼프 2.0 시대 투자 전략은 12월 7일 1시 유성치 운용형, 12월 14일 1시 금산 전문가, 썸상 구독자는 강연회가 무료? 토마토 증거도 유튜브에서 멤버십 가입하고 전화주세요. 12월 7일과 14일 오후 1시 2025년 증시 대전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한 주간의 민심을 들여다봅니다. 쇼미더민심. 오늘도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갤럽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정운영평가 지난주에 갤럽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박영식 에디터. 네. 이거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얼마 나왔습니까? 네, 그 갤럽에서는 원래는 화수목 조사를 네. 하는데 요거는 이제 6일부터 7일까지 조사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10%대 턱걸이 수준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11% 예. 긍정평가이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역대 최고치인 86%가 나왔고요. 사실은 한국갤럽 조사가 화수목, 그러니까 3일에서 5일 조사한 정례 조사가 지난주 금요일 결과였는데 그때는 16%였거든요. 네. 근데 탄핵 소추안 부결 이후에 15%가 더 빠진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하고 70대 쪽에서는 그나마 각각 17%와 27%가 나왔는데 나머지 전 연령층에서는 다 지지율이 한 자릿수여가지고요. 네. 굳이 이거 언급하는 건 크게 이제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지역별로 보면 특히 대구 경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16%로 가장 높은 결과거든요. 그렇죠. 전 지역 중에서. 예. 역시 하지만 10%대였고 광주 전라
서울, 인천, 경기나 강원 이런 쪽은 2%, 11% 이렇게 각각 조사가 돼서 굉장히 지금 윤석열 씨의 그 지지도는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의 그 응답층들을 보면 보수층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보수 예. 응답층이 빠지는 이유는 아마 계엄 선포 이후에 나는 뭐 이거 여론조사 하나만 하겠다라고 응답을 포기하거나 탄핵 소추안 부결 그리고 뭐 국회 상황까지도 다 고려해서 이거 응답해서 뭐 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진보층이 391명이 응답했다면 보수는 267명이 응답을 했고 중도는 294명이 표집 성향으로 분류가 됐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11%. 그때는 이틀 정도 했는데 이번에 갤럽이 나옵니다. 금요일 날, 내일 나오면 이게 다 반영도 될 거 아닙니까? 탄핵 이거 폐기된 거 다. 이래 되면 한 자릿수 나올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무슨 네. 뭐 여러 가지 분석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그 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아무리 보수 유권자층이라도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라도 네. 이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죠. 어려운 거죠. 근데 아니, 대통령 뭐 통칭이라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 방어 논리를 당당하게 국회에서 얘기하는 네. 윤상현 의원이라는 분도 있고 예. 또 이른바 극우 유튜브에서는 이게 뭐 일종의 이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이 뭔가에 성공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지금 성공한 것이다 이게. 예, 뭐 일종의 뭐 그런 뭐 희한한 세계관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는 거냐, 얼마 안 된다는 게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특정 연령층에 집중돼 있다. 지금 70대 이상의 경우에 잘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 물론 이제 이 표본수가 적긴 합니다만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27%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70대 27%. 그렇죠. 특정 연령층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보수 유권자층이 봐도 이게 정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지지율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 더군다나 새롭다라기보다는 이제 예상했거나 또 어쨌든 간에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성으로.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 특전사령관의 이제 예. 언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앞에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더 이 지지율은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댓글에 이 얘기 나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출근도 안 해서 쇼하는 보도가 좀 나왔어요. 일부러 출근하는 척하고 출근을 안 하고 내란이나 반란 모임만 계속 했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출근도 제대로 안 하는 게 반란이나 내란만 계속 짜고 있었다 된다면 지지율이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늦더라도 이유가 있든지. 이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다른 중요한 어떤 일정이 오전에 있어서 뭐 늦었다, 또는 그 전날 밤늦게까지 어떤 뭐 외교상의 어떤 주요한 일정이 있었다, 이런 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뭐 한 달 동안 제대로 출근한 날이 한두 번밖에 몇 번 안 된다고 할 정도니까 맨날 술에 취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했다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솔직하기라도 하든가, 나 늦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모드이기라도 하든가. 네. 근데 지금 뻥카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네. 차. 근데 진짜 차죠. 뻥카 뻥차잖아요, 맞아요. 뻥차. 뻥카 맞아요. 뻥카. 예. 네. 은어였대요. 그게 그 예. 경찰들의. 예. 하여튼 그걸 보내서 오히려 이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왜냐하면 그걸 또 위장 작전으로 하니까. 그렇죠. 2번, 3번 가야 되니까. 네, 하루에 2번씩 그러면 가는 셈이 되니까 예. 이 시민들의 출근길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진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열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한 다음 날도 이제 이제 여당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러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 오후 2시에 이제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이제 이 한동훈 이 대표 등등 이제 만나가지고 정진석 비서실장 만나가지고 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4시 넘어가가지고 이제 가보자.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왜 이렇게 늦게 만나러 가나. 네. 보면은 그 기사를 보니까는 4시 넘어가지고 이제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출근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전날 뭐 늦게 잤겠죠. 그런 네. 불법적인 행위를 밤늦게까지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참 속편한 일이다. 네. 그게 뭡니까? 그 전날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해놓고 잠이 옵니까? 그게? 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하락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뭐 딱히 길게 언급하려고 하는 네. 건 아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믿고 싶었던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나 이 정부의 행위라든지 이 윤석열 씨의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하진 않더라도 존중해주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정부의 행위 자체를 봤을 때 다 뻥카였다. 다 뻥에다가 라고 확신을 하시거나 아니 조작을 그렇게 잘하더니 이젠 출근 시간에 그 어떤 뻥카를 써서 출근의 행위라는 것을 조작을 하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높아질 것 같아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지지율은 더 빠질 것 같고요.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당시 지지율 추이하고 지금 윤석열 지지율 추이 비교해 보면 탄핵 가능성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네. 2016년 하반기부터 30% 초반을 유지를 했다가 10월에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이 커지니까 10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내리 지지도가 많이 빠집니다. 네. 29에서 17% 4주 연속으로 빠지고 나중에는 이제 5%까지 급락을 하게 되거든요. 11월 첫 주에.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한 달 있다가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가결이 됩니다. 5%까지 가면서. 네, 5%까지 가면서 12월 9일에 가결이 되는데 총 시간이 6주에서 7주가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씨와 관련돼서는 지금 갤럽 조사로만 기준을 두고 봤을 네. 때 11월 첫 주를 시작점으로 보면 꾸준히 하락세인 것도 맞고요. 20에서 19, 19에서 16, 네. 지금 저희가 다뤄봤던 11%까지 4주 연속으로 나온 거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상황과 유사한 흐름을 띈다고 볼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번 주 토요일에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다면 이거는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겁니다. 한 3주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은 뭐 이제 경신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4명 중에 3명꼴로 탄핵에 찬성한다가 74%고요. 반대가 이제 23%로 나왔습니다. 23%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당연히 광주 전라 쪽이 높고 대구 경북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54%고 부울 경도 꽤 그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69%였고요. 찬성이 69%였고요. 그 외 지역이 70%의 찬성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전 지역별로 아무튼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탄핵 찬성하는 비율이 높긴 합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는 불성립이었습니다. 표결 그 미달로 정독수 미달로 14일 토요일 날 이게 이런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게 반영돼서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전국을 보면은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방금의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가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만 이 비상계엄 선포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면 잘못했다가 압도적으로 다수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잘못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그나마 반대가 23%가 지금 있는 거는 비상계엄의 지지 여부는 10%밖에 안 돼요. 안 된다게 87입니다. 그렇죠. 그 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87%가 응답이 나왔다는 거는 그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물어보는 사람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물어보는 사람 이 답변한 사람의 어떤 답변이 거의 거의 전부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 비상계엄 선포한 걸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탄핵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망설이는 사람들이 왜 있는 거냐.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태도에 지금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른바 이 보수 유권자층 일부의 탄핵 트라우마 이런 건데 그러니까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잘못했다라고 하는 판단과 별개로
탄핵을 실제 했을 경우에 정치적 효과가 그렇죠. 정치적 효과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더니 첫째 보수가 분열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치르는 대선과 각종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더라. 네. 이게 보수가 분열한 것이 치유하기까지 상당히 이 많은 노력과 이 정치적 자원이 필요하더라. 그 상황을 이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요 걱정이 작용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군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요거는 이제 이 특수한 어떤 이유인데 지금까지 기대를 했던 게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못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 사법부의 어떤 판결 때문에 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조기 대선을 빨리 치르게 되면은 이 변수가 이제 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변수를 좀 살리고 싶은데 지금 탄핵을 빨리 해버리면 이게 이제 좀 아깝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기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국민의힘의 105명의 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그냥 이 투표를 불성립을 시켜버리고 버텨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마음속으로는 이게 비상계엄은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이 일주일을 거치면서 거의 일주일 가까운 기간을 거치면서 첫째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아주 강했고요. 못 견딜 정도로, 그렇죠. 못 견디게 할 정도로. 그렇죠. 예. 이 질적으로 아주 강한 비판 여론이 제기가 됐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대통령을 그러면 가만 놔둘 것이냐. 일단 내려오게는 해야 된다. 탄핵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동안 여러 논의를 거쳐서 일단은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좀 요 상황을 만들고 네. 그러면 자진 사퇴할 때까지의 그리고 자진 사퇴하는 또 혼란기까지는 어떻게 그 상황을 메꿀 거냐? 이 한시 정권으로 메꿔야 된다. 한동훈 한덕수에 네. 한시 정권으로 메꿔야 된다. 요 그림을 좀 한동훈 대표는 만들려고 한 건데 이 한시 정권은 또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려오는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한 직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제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없는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포기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일단 내려오게 해서 국민들의 비판도 좀 줄이고 국민들도 빨리 내려오라고 하면은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도 이 한시 정권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그 맹점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어제 사실은 요거를 용산 쪽에서 타진을 계속 한 거거든요. 네. 왜냐? 이 윤석열이라는 분도 지난번 토요일 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내 거취까지 포함해서 당에 일임하겠다. 네. 약속을 했으니 자, 안을 만들어 왔어. 이제 요걸 지켜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용산에서는 이걸 무참하게 지금 걷어차버렸다. 그 얘기죠. 탄핵을 그냥 해라. 하야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나는 예. 하야 할 거면 차라리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을 받아볼 그렇죠. 테니까 나한테 하야하라고 하지 마라. 탄핵 하려면 해라. 즉 이게 용산 태도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쭉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그럼 남은 선택지는 여당의 남은 선택지는 그냥 윤석열이라는 분이 버티겠다는데 버티는 걸 그냥 두고 보거나 무력하게 네. 버티는 걸 보면서 국민들의 그 수많은 비판 여론을 계속 받으면서 맞으면서 가거나 아니면 탄핵 찬성하는 두 가지 길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탈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탄핵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소장파 거죠. 의원들이 다 탄핵 찬성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김민하 평 조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야 안 한다. 탄핵 시켜라. 괜찮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얘기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혀 앞으로 의미가 없을 네. 것 같고 친한계는 사실 저는 뭐 구심점을 잃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 사이에 한 10번 더 바뀐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또 입장 또 바뀌어가지고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도 보도가 아니라고 또 하던데요. 아니 근데 저는 하지 마. 근데 그럴 바 하지 마. 그냥. 이러든 말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은 게 저분이 의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가요? 저분이 뭐 본회의장 들어와가지고 가표 부표 찍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게다가 이미 당대표로서의 리더십도 이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키면서까지 자신의 미래의 어떤 자신의 미래를 걸면서까지 배팅을 할 이유가 사라져서 이게 보니까 친한계 쪽에서 나올 어떤 찬성표나 반대표에 대한 셈이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좀 보고요. 그러니까 소신대로 찍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친한계로 분류됐던 그 박정훈 의원인가요? 네. 그분은 거의 친윤계와 맞먹을 정도로 탄핵 반대론자거든요. 이제 그런 소신들을 본다면 아마도 친한계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찬성하겠다.
네. 찬성표를 찍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갈 친한계 의원들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좀 색채가 옅은 국민의힘 내부에 친윤도 친한도 아닌 한 30-40명 정도의 색채가 옅은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좀 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한 표가 지금 중요한 건데 네. 일단은 오늘 조국 대표 대법 선고가 있어서 한 표가 또 어쨌든 전체에서 빠진다고 보는 게 맞고 아무리 네. 비례대표가 승계가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299명으로 일단 두고 싸우니까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이 중에 여기 찬성표 던진다고 했던 조경태 의원 있잖아요. 네. 전 이분은 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도 왔다 갔다 마찬가지로 많이 뭐 했죠. 말이 워낙에 많이 바뀌었기 예. 때문에 찬성하겠다고 했다가 들어가서도 반대표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김재섭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 보시면 일단 사죄와 사과의 의미보다는 첫 문장이 당당하게 새롭게 시작하자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혹시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 그런 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썽이 나 있는 좀 억울해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과연 가표를 찍을까 이제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그 5표 그대로를 찬성표로 인식한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쭉 짚어주신 대로 기류상으로는 뭐 찬성의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은 것도 사실이어서 그리고 제가 친한계 얘기하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어제 장동영 최고위원이랑 그 한동훈 대표랑 심하게 좀 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또 들려오더라고요. 뭐 험한 말도 나갔다고 이렇다고 하니까 뭐 아무튼 친한계 쪽은 우리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대통령실에서 탄핵과 하야 네. 요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망상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극우 유튜브에 너무 빠져가지고 국가 운영을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그런 극우 유튜버에서 나오는 말이나 출근 안 하고 유튜버나 보고 반란이나 모여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망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탄핵으로 넘어가면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씨를 구속을 안 시킬까요? 저는 구속이 더 빠를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탄핵하고 나면 바로 서로 구속하려고 들 거고 구속 이후에도 자신의 권한이 살아있을 거라고 지금 맹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탄핵 이제 앞으로 재표결 했을 때 어떻게 될지인데 지금 원내대표 지금 공석이고 권성동, 김태호 두 사람이 지금 출마한 건가요? 하여튼 2파전으로 되고 오늘 선출될 것 같은데 누가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기존의 셈법대로면 아무래도 이제 권성동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지 권성동, 않나. 친윤, 권선동. 그렇죠. 뭐 대부분 이제 뭐 그동안의 셈법을 보면은 친윤이 어쨌든 다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욕먹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유대권 네. 이렇게 이제 꼽혔던 대표적인 인사라는 점에서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가당키도 한게는 이런 얘기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지금 나왔잖아요. 벌써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가당키나 한 얘기냐.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게 뭐 구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친윤과 중진들은 요 권성동 의원 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친한과 그다음에 초재선 의원들은 그래도 이 권성동 의원 아니지 않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태우 의원 쪽으로 쏠리는 건데 이게 원내대표 선거 중요한 게 지금 가령 이번에 만약에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을 보는 거지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한동훈 지도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게 앞서 뭐 한동훈 대표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윤석열을 따르자 한동훈을 따르자 이 구도가 아니에요. 지금 친윤 친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와 늑대의 시간입니다. 네. 뭐 제가 이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 다들 그러한 구도와 어떤 상징을 이용하는 것이지 지금 진심으로 야 윤석열을 지켜야겠다 또는 진심으로 야 한동훈이 가자는 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대표를 옷걸이에다 걸어가지고 막대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지. 여러분 여기 한동훈 있어요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이지 한동훈이 이 고지를 점령하러 돌격해가지고 돌격하는 그런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동훈이라는 아이템이 지금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지도부가 만약에 토요일 날 탄핵이 가결이 되면 당 지도부가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또 당 대표가 탄핵을 합시다라고 만약에 오늘 얘기를 한다면 또 그것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 감당하면서 가야 된다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내부에서 흔드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최고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최고위원은 탄핵 가결되면 자기가 사퇴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이전에 메시지가. 그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은 나머지 친윤 최고위원들이 연쇄 사퇴해가지고 그럼 뭐 지도부가 무너지네요.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도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그러면 이 당에서 당의 지도부를 대신하게 되느냐, 당대표를 대신하게 되느냐, 원내대표 하는 원내대표가 거죠. 대신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이 원내대표가 누가 뽑히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 권성동 의원이 지금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권성동 의원이 나는 이 상황 수습되면 2-3달만 하고 그만둘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소화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걸 종합하면은 지금 이 친윤 핵심들 중에 이 그룹에서는 결국은 권성동 의원으로 요 무너지는 한동훈 지도부를 대신하자라고 하는 기류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서 상당히 밀어붙일 것 같다. 근데 그게 얼마나 먹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 분들이 거울을 좀 보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권 여당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숫자를 좀 세봤거든요. 네. 21대 국회에서부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 당대표 하는 동안 여기가 당대표가 몇 번 바뀌었는지를 봤어요. 네. 횟수만 지금 12번째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 한동훈이 내려오면 권성동이나 누구든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해버리면 그렇죠. 예. 12번째 당대표 격이 되는 거고요. 비대위원장 권한대행까지 포함을 해서요. 네. 2번의 그 권성동과 2번의 윤재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원내대표들이 당대표 격을 하는 게 2번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 3번째 그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하는 거라서 이게 집권 여당의 현 주소가 맞냐 이건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혼란의 여당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게 표결이 또 어떻게 결과가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수사 상황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는 영장이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적시가 됐습니다. 근데 자료를 이렇게 주지 않고 임의 제출로 일부 받고 아주 극소수 받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뭐랄까요, 성의도 없고 네. 공적 의식이 없는 건데 보통 이게 과거에 이제 청와대 시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그렇게 돼요. 이게 그냥 들어와서 수사기관이 들어와서 막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은 이게 외교 안보상의 기밀도 있고 민감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다 뒤지면은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면 우리가 갖다 줄게 뭐 이렇게 해갖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혐의가 뭡니까? 내란 수괴잖아요. 네. 지금 외교 안보상의 기밀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안보 라인상의 뭔가를 지금 찾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피의자인데 이거를 좀 내주세요라고 하면 그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대통령실이? 그러지 않을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을 그럴 단계가 아니고 요거는 그냥 들어가서 이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직도 경호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는 게 맞다라고 우기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현실적인 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박근혜 전 청와대 당시에 이제 수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됐던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도 이 헌재 그 심판에서 적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제 임의 제출을 했다거나 하나 뭔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불응할 시에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사유,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라는 점을 대통령실에서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압수수색하지 않고 긴급 체포, 구속, 윤석열 그 가능성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뭐 수사기관들은 네. 이제 그렇게까지 할 것이다. 네. 아니 뭐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여서 이론으로 보면 논리로 보면 그렇게 가야겠는데 네. 근데 그런 점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은 여전히 이제 걸림돌을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뭐 당연히 이 내란 수계의 어떤 수사를 하는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한국 아닙니까 또. 그렇죠. 한국의 정치 현실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빠른 긴급 체포와 구속 수사는 이루어져야겠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이 윤석열이라는 이쪽도 윤석열이라는 분의 입장도 사실 굳이 왜 이제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탄핵 심판으로 가느냐의 문제에서도 이런 방어권의 문제도 좀 고려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자연인으로 가느냐, 자연인의 신분으로 가서 이 조사를 받는 거냐, 뭐 이런 문제인 거냐, 아니면 탄핵을 당하더라도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이지 않느냐라는 갑옷 하나는 입고 있는 거냐. 요거의 차이를 지금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엄중하고 위중한 지금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피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예. 태도를 보면 윤석열 씨의 태도를 보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경로를 잘하잖아요. 이번에도 뭐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계엄 또 하면 되지만 혹은 뭐 국회의원들을 못 잡아들였다고 막 누군가를 다그치고 이런 정황들이 이미 보도가 됐는데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니들이 나를 구속할 수 있을 것 같아? 니들이 나를 탄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기저에 깔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저희가 법과 원칙 아니 이건 윤석열이 강조했던 법과 원칙이고요. 네. 헌법, 법치 있는 그대로 사실 적용하면 왜 긴급체포 못합니까? 당위론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죠. 법적으로도 할 수 있죠.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예. 그런 뭐랄까 지금 자신의 대통령 권력을 정말 겁없이 바라보고 있는 자는 대통령 후보 당시 문재인의 권력에 대해서 그 5년짜리 권력 뭐나 되냐고 겁이 없다라고 해놓고 진짜 겁이 없는 사람은 윤석열이 돼버렸고요. 말을 뱉는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런 표현대로 법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이 그 망상에 빠진 자에게는 답이 없다. 예, 때론 몽둥이가 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 몽둥이도 제대로 작동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전 잠시 후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슈 3합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슈 3합 공식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어떤 이슈에 또 관심이 가셨는지요? 먼저 우리 신준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네. 직접 네. 국회에 침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진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시기, 이 시점, 요 전화를 하기 직전에 그러면 정족수가 다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이게 완전히 다 실시간으로 공개된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수상한 전화가 있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좀 더 늦춰달라. 30 몇 분 늦춰달라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시가 급한 정말 네. 1분 1초가 급한 이 시기였는데 30분 정도 늦춰달라라고 네. 의원식 의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시점과 이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정족수 안 찼다. 끄집어내라. 하는 그 시점이 미묘하게 중간에 끼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소통을 하면서 아직 정족수가 다 안 찬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당장 끄집어내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요 내란 행위 자체에 완전 공범으로 이거는 주요 묶일 수가 종사자가 있다. 되는 네, 거겠죠.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주요 있겠습니다. 임무 종사자는 네. 그러니까 내란죄는 지금 수괴, 우두머리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작당 모의하거나 주요 종사자 또 그리고 부수 행위들 하는 사람들 단순 가담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처벌하는데 그 두 단계 그 두 번째에 네.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휴대전화 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포착된 것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0시 29분 그리고 네. 38분에 의원식 의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고요. 맞네요. 그럼. 네네. 그리고 맞다고 하면 안 되나? 예. 네. 그리고 30분에서 40분 경에 이 지금 특전사령관이 대통령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동사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빨리 소환 통보했으면 조사받으러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변호사님. 네, 저는 지금 이제 가져온 게 제가 지금 이제 띄워놓은 거는 지금 조선일보 칼럼인데요. 조선일보 칼럼. 아, 네. 요새 조선일보 잘 보시네요. 왜냐면 좀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87년 체제의 종언. 아. 이게 이제 뭐 칼럼 내용 자체에 또 사실 비판할 분들이 많긴 있지만 네. 제가 이제 주목해 본 거는 제목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에요. 제왕적 대통령제. 이게 지금 이제 윤상현 지금 의원도 얘기를 했고 네. 지금 나경원 의원도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아닙니까? 네. 제왕적 대통령제. 예,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예. 대통령제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특히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물러설 때가 되니까 얘기가 이제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집권하면 그래 된다. 네, 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얘기죠. 그리고 예. 87년치 이거는 지금 조선일보의 취지는 이런 네. 겁니다. 결국은 이게 다 87년 헌법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게 근데 이 말대로라면 민주당 대통령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됐던 케이스는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국힘적 대통령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 당시에는 이런 비판이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에게 권한을 뺐으면 어느 한쪽으로 가야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왜냐하면 권력의 총합은 동일해야 되니까요. 네. 지금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권력을 덜어서 그러면 어디로 보내라는 얘기냐. 그렇게 보낼 경우 그러면 밸런스가 맞는 거냐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할 때 절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대통령제가 아니면은 독재자가 없냐. 총리가 독재자인 총리가 독재하는 경우도 있죠. 독재 정말 많이 있고요. 뭐 케이스는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총리가 내각 책임자가 됐던 대통령제가 됐던 또는 우리나라처럼 내각 책임자가 일부 가미된 대통령제든 아니면 미국처럼 완전히 대통령제 권한을 주는 대통령제가 됐던 간에 이게 올바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민주주의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어떤 시스템이든 민주주의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번에 윤석열 케이스처럼 헌법
지금까지 예정한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대통령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고 이후에는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다시 재앙 그런 얘기를 하는 나오죠. 것이다. 그래서 이 논의들이 이제는 좀 속지 마시고 왜 이런 논의들이 이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제도가 문제인가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문제 아닌가 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제도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계엄 해제 요구 헌법에 만들어놨죠. 네. 그리고 즉시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 대통령은 그 부분이 작동했다는 거 보면 과연 이게 또 뭐 말씀대로 그래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진짜 이 조선일보 칼럼을 네. 이제 비판해 주시는 지점도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도 조선일보는 정말 해롭구나. 네. 정말 이 사회에 이 조선일보에 응축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 뭐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내용적으로는 그 대통령의 절망감이 이해가 그러니까요.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대통령을 어쨌든 간에 이해해 보려는 이 내용이 조선일보는 정말 절대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좀 아직까지도 특이하게 어떤 정치 또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언론 또 정치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 얘기입니다. 통치행위다 이 얘기를 또 하면서 뭐 판례 공부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례 얘기하면서 고도의 통치행위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뭐 이거는 이제 다 보시는 지금 현재 들으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판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 뭐 공부는 하긴 하나요? 알긴 알아요. 그 사람이. 그랬으면 이럴 수가 없어. 제가 좀 길수는 좀 많이 네. 길진 않으니까 읽을게요. 예. 지금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판례는 이른바 5.18 그러니까 네. 이제 전두환 일당 등에 대한 판례고요. 구력도 3376 판례입니다.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행위를 할 것이므로 여기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요 문장의 요 단락의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진 경우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이게 좀 통치행위니까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히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요거 문장이 연결됩니다. 같은 문장이. 그러니까 앞부분만 얘기하는데 통치행위라는 건 뭐냐면 사법 그 심사를 자제하는 그런 관념으로 나온 게 통치행위고 결국 그 판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통치행위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범죄에 해당하면 당연히 심사할 수 있다라고 아주 단순한 판례예요. 그걸 왜 곡하가세를 합니까? 그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앞부분에 한 문장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한 문장도 아니고 뭐 위에서 아래서 긴 것도 아니고 한 문장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독해력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독해력 내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차용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글을 제대로 읽고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히려 의장에게 네. 판례를 공부하라. 아니 판례는 명백히 범죄행위 경우에 범죄행위라면 심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제대로 한글 공부를 먼저 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국회의장이 아마 우원식 의장이 뭐 잘 그렇게 끼어들고 지적하지 않는데 아니 총 들고 국회에 지금 군인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거를 통치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상식에 좀 맞게 얘기하라 하니까 또 대법원 판례 봐라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기가 찬 행동들을 계속 합니다. 자, 윤상현 의원 얘기 조금 더 하면요. 윤상현 의원 뭐 이렇게 뭐 이런 발언들을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메시지를 좀 했어요. 그 메시지가 포착이 됐는데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라. 폭탄 문자를 부른다. 등등의 문자들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나오면 같은 당 의원들도 좀 곤혹스러워서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문자적으로 일부러 공개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같은 당 의원들도 답답한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란죄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금 특히 이제 국민의힘당 의원 쪽에서 얼마나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약간 길 수도 있지만 좀 길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판례는 이 내란죄를 이른바 상태범으로 보고요. 네. 상태의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 위헌범이라고 봅니다. 구체적 위헌이 뭐냐면 이게 폭동행위가 종료된다고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폭동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폭동행위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내 기준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얘기했던 5.18가 이제 같은 경우에 사실 12.12, 5.18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이 상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쭉 내란죄로 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 폭동이 일어날 구체적 위험이 사라진 상태냐에 네.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 기준을 뭘로 봐야 되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실제로 이것이 기소되는 경우에 이 기준이 여전히 내란 수계인 윤석열이 여전히 군 통수권과 국정에 대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해서 일을 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기 전까지는 구체적 위험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란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에 도움을 주면 네. 이건 내란죄의 정범이 됩니다. 그렇죠. 저기 그 내란죄에 도움 주는 기준이 무엇이냐? 제가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예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이른바 그러니까 박정희 암살 사건에서 네. 그 김재규가 이제 내란 목적 살인이 인정이 됐는데 이때 이제 김계원 당시 그 비서실장이죠. 예, 네. 그 공범으로 내란 목적 살인의 공범으로 들어갔거든요. 공범으로 들어간 인정이 된 사실관계가 뭐로가 적시가 됐냐면 이게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하고 나서 나오다가 김기현 실장을 마주쳤습니다. 김기현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다면 합니다. 이거 판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보안 요지를 철저히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김 실장이 아직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각하께서 과로로 졸도했다고 하더니 적당히 해주십시오 하고 나오니까 알았소라고 대답했다는 거가 가지고 정범이 됐습니다. 알았어. 네, 알았소로 정범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란 이게 이제 공모공동 정범이라는 법률도 있지만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가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네. 범죄고요. 그 5.18 판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12.12 5.18 판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개개 행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했음으로 인정되면 다 정범입니다. 네. 이게 그 전두환 판례도 그렇거든요. 그 사실 지금 중요한 게 김계한 같은 경우 나중에 가서 사실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김재규가 했다고. 예. 근데 그 중간에 한번 알았어 했다는 것 자체로 네, 내란죄 정범이 됐다는 네, 거잖아요. 정범이 된 거예요.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만약에 현재 내란이 실질적 구체적 위험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면 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을 지원하기 위해 하는 행동 모두가 다 내란죄의 정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판례가 참 무서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예. 판례를 봤냐는 거예요. 예. 구체적 위험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사실은 당시에 폭동 상황이 이 12월 4일 날 새벽에 군인이 빠지면서 종료된 게 아니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지만 구체적 위험이 종료될 때까지는 존재한다고 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12.12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계엄이 종료된 1981년 말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란의 종료 사상을. 이거를 좀 이 판례가 우리가 해석을 좀 한다면 결국은 윤석열 권좌에 지금 있는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군인을 동원하거나 뭔가 획책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 상태가 쭉 지속된다고 봐야 되고 권좌에 내려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판례대로라면 내란 상태가 되고 그 중간에 계속적으로 그 동조되는 발언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면 내란죄의 주요 종사자 내지 공동정범 또 아니면 선전선동죄 같은 것들 범죄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직에서 네.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거든요. 임명권을 굉장히 성실하게 그렇죠. 행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발빠르게 홍장원 차장부터 해가지고 다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인면권 면직했죠. 네. 그리고 또 류혁 감찰관 이거는 어제입니다. 어제부로도 대통령 윤석열로 사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영식 헌재 재판관과 또 관련이 있는 진실화의 네. 위원장인데요. 박선영 위원장인가요? 네, 박선영 위원장까지도 네. 임명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인면권과 인사권을 아주 발빠르게 행사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행동도 지금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혀 이 내란에 대한 위험이 계엄에 대한 위험이 아직 국민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국회 앞으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국회 앞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네. 우리가 여기서 막겠다라는 의사가 지금 표현됐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지.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내란은 우리 형법의 범죄 중에 가장 그 첫 번째 범죄 내란 외환죄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 외환을 한다면 형사소추 면제하지 않겠다라는 게 우리 헌법의 의지가 되어 있는 거고 그만큼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뭐라도 조금이라도 걸렸으면 이거는 저는 다 처벌된다는 게 아마 우리 형법 의지 같아요. 내란죄라는 건 매우 중대한 범죄고 나라를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도 다 처벌하겠다라는 게 우리 형법 만든 사람의 의지인데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행동들이 내란죄에 지금 계속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란죄에 걸리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종료됐는지가 사실 네.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건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 말씀하신 거 연관돼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무력으로 막은 거거든요. 지금 그 행위 역시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폭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구체적 위험이 상정한다고 볼 수 있는 또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그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네. 그 이유가 언제 계엄령이 다쳐질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거라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기준에서 보면 어찌되었던 지금 윤석열 대표만이 아니라 사실 탄핵 의결을 막는 거 사실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직무전환을 헌법적으로 정지시켜야지 이 상황이 종료되는 것인데 막는 행위들 전체가 다 내란행위의 정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설사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종료되지 않았으면 내란의 정범으로서 공동정범으로 묶일 수 있는 행위라면 네. 설사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사후정범으로 사후정범이란 말을 씁니다. 네, 사후정범. 사후정범은 처벌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사후정범 기준으로서 위헌적 행동에 해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또는 적어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이 정치인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윤상현 의원이 진짜 대법원 판례를 제대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 김필성 변호사나 우리 신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그 공부를 하신다면 본인이 정범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헌 정당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다른 건 몰라도요. 재형법정주의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지만 내란죄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아주 길게 보고 약간에도 문제가 되면 처벌하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공부 좀 하십시오. 지금 단순히 입조심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 정당으로서 헌법 질서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 헌법 파괴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그렇죠. 이 내란 수계를 지금 비호하는 이런 발언 모두가 다 내란 행위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저도 보고요. 이 상태범으로서 이 윤상현 의원도 추후에 저는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면 그런 국민의힘 정당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권성동 추대가 됐던데 근데 이제 김태호랑 두 사람이 붙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김태호.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거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된 것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원래 더 친윤 쪽으로 꼽혔던 인물로 제가 따봉 때문에 물러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긴 맞나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세운다는 거는 지금 윤석열의
체제,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한 그걸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사실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또는 지원 여부에 대해서 한동훈 지금 대표가 계속 이렇게 엇박자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권성동이라는 인물이 더 무게감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쩌면 더 거물급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비교하자면요. 이게 만약에 추경호 권성동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의힘을 틀어잡고 저기 원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지금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지나 지원 같은 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법률가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헌적 행위들이 사실 더 세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더 커질 수 있다. 네. 권성동 의원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보호하려고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얘기가 한편으로는 나와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로 선출이 돼서 더욱더 윤석열을 옹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 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정당으로 국민의힘 해산되고 여기에 부역했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배지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죠. 이거는 전혀 헌법 수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될 뿐이지, 예. 안 될 뿐이지 이 정당이 결국 위헌 정당으로 해산 심판을 받게 되는 데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네. 그 맥락에서 지금 참 자꾸 뭐 일부러 그게 걸리려고 하는 건지 몰라요. 조은현 휴대폰이 또 기자들 통해서 찍혔는데 보니까 표 같은 거 모으고 있어요. 권성동한테 몇 표가 모였다, 최소 몇 표 모였다 이런. 뭡니까 이 사람들 진짜로?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는 뭐 것 같아요. 합니까 이게 도대체? 아직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니 걸리는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들 여기 메시지에 예. 뭐 이름이 언급된 자들에 대해서 이다희, 김종양, 이인선, 서명옥, 정동만, 조승환, 최수진, 이미자, 김희정, 박성훈, 김민전, 강선영, 박수민 이런 사람 확실하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국회 표결에 참석할 것인지 이 부분 그리고 이 자들은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이름이 완전히 박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란 동조범으로 자신들이 영원히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표결 전에라도 자신이 무기멸 투표이기 때문에 자신은 탄핵 찬성할 것이다라고 밝히지 않는다면 탄핵 이 사람들은 반대로 완전히 기록될 것이다. 그런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대체 뭘로 보이는 겁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이 중요한 국민들도 국민들이지만 예.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가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설사 이게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던가 지금 내란을 저질렀던 우리가 알고 있는 수괴들 네.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또 사면 받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네. 분명히 이렇게 되면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보수 언론 쪽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책임져야 될 많은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나갈 거고 수괴들 같은 경우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다 사면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무대 안 했었고 지금 잘 살잖아요. 여기 전두환 같은 경우는 그 학살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죽을 때까지 똥덩거리면 잘 살고 장수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겁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점에 있어서 지금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 대부분 상당수의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의원들이 벌써 지지난 국회죠. 네. 국회 선진화법으로 지금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고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정치인들 상당수는 현재 지금 볼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믿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내란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정치보복 프레임이라는 것 때문에 대부분은 피해 나갈 것이다. 네. 그리고 희생양 명면만 집어넣고 나면 그 중에서 이제 거물급들은 어차피 사면될 거고, 뭐 지난 정권 같은 그 국정농단 같은 경우도 그리고 최순실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예를 들어 정치인들은 다 나오고 최순실만 지금 감옥에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전에
까지는 뭐 예를 들어 뭐 전두환 노태우까지는 그때 당시에 이제 DJ 그러니까 김대중이나 뭐 이쪽에서 했을 때까지는 아직 이제 국민이 통합이라는 이름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2024년, 25년,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통합이 문제될 정도로 민주화 수준이 낮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민주주의의 적, 공화정의 적을 철저하게 처단하고 책임을 묻는 게 되어야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자 메시지 그 의원들 한 몇 면을 보면 뭐 대부분 TK 쪽으로 보이거든요. TK 내지 TK에 가야 될 그 사람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당하거나 이쪽에 잘 보이면 결국은 내가 공천받고 당선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수도권 쪽 의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작동하는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으면 내란이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만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공천만 받으면은 네. 절대로 당선이 확실한 지역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믿음을 깨주는 것이 지금 TK에서 일어나는 지금 집회거든요. 네. 그래서 TK의 딸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제 뭐 피켓까지도 있던데 그래서 TK 쪽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된다.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를 계속 비호하고 있는 이 자들의 행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계속해서 뭐 극우 유튜버라든지 극우 유튜버까지 가지도 않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절망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TK에서도 아이고 남자가 막 그럴 수 있죠. 이런 어떤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지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정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TK가 좀 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구 출신으로서 참 제가 출신 대구시긴 한데요. 네, 제가 출신이긴 한데 TK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지역 또 뭐 지역을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윤상현 의원이 얼마 전 며칠 전에 제가 얘기하지 않은 이번이 지금 안 나왔지만 이슈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 1년만 버티면 된다. 그렇죠. 다 잊어버린다. 대대주론. 네. 근데 그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는 도봉구입니다. 네.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민주당 그 인재근 의원인가요? 계속 오래 했었던 그쪽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국힘 텃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지지할 거거든요. 대양대 대통령제 얘기할 거거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시간 지나면 그리고 사람들은 언론에서 그런 얘기만 반복하면 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자신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네. 반복되는 것이다. 네. 자, 마지막으로 14일 토요일 날 탄핵 재표결됩니다. 요때 어떻게 좀 될지 전망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이 한번 전망해 주십시오.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네. 계속 조용히 함구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뭐 대통령은 이선으로 물러나고 자신과 한덕수 총리가 뭐 마치 뭔데 도대체 아무 권력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자신들이 직무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그 자체가 위헌적인 행동이다. 그 자체가 또 다른 내란이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침묵을 네.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쯤에는 뭐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뭐 의견을 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이대로 놔두면 한동훈 대표가 설치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네. 내가 그냥 탄핵을 하는 게 낫다. 대통령도 탄핵에 자신이 있다고 하니 차라리 탄핵 찬성표를 던지는 게 한동훈 대표가 더 이 상황에서 설치는 꼴을 안 보는 거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상관없이 네.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일단 좀 말씀을 네. 드리면 법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 탄핵이 아니고 계엄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의에 못 가도록 방해했던 행위는 내란 정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같은 기준에서 만약에 내란 행위가 현재도 종료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뭐 법리적 다툼이 있으니까 사실 결론을 쉽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그 참석을 못하게 막았던 행위, 네, 그 행위. 그다음에
만약에 14일도 동일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까지 전 내란의 행위에 포섭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정치적으로 올바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내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설사 내란 행위가 이미 종료돼서 뭐 내란 행위에 포섭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좀 양지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내란 행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 또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고요. 베프의 촉, 또 최강 디펜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